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11월 26일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같이 방송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네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바빠서 못 살겠어요. 무슨 때 그렇게 바쁘세요? 평양문화 개선위원회도 아직 안 끝났고요. 네. 그러나 일주일에 사흘을 쏟아야 되고, 이제 재판장 다 돌아다녔으니까, 네. 여름 내내. 이건 이제 정리해서 개혁안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군이 호락호락 말을 듣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사흘은 투입해서 싸워야 되고. 그거 아니라도 바쁜데, 죽겠습니다, 저. 네. 지금 평양문화 혁신위원회가 다음 달 15일이요? 네, 다음 달 15일이면 마지막 네. 회의하고 이제 종료됩니다. 예, 뭐 보고서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과제 내용은 언론에 다 공개됐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그건데, 군 사법체계 개선 문제가 남아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국방 옴부즈만 설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인데요. 예, 그것 플러스 이제 군 인권법 제정인데, 네. 이 부분의 개혁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가장 어려워요. 군의 저항이 가장 심한. 예, 또 법을 알짜배기만 남은 거네요, 지금. 예, 이건 또 어떤 군의 권력 관계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주장하고 싸우고, 또 그러면서 일부는 또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네네. 예, 어디까지 갈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5일 활동 종료를, 그에 앞서서 이제 아니면 종료된 이후에. 네. 한번 총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진짜 안보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그러죠. 네네. 오늘 방송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네. 최근에 최룡해 북한의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북러 관계가 신미러 시대, 금물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동북아 이 세 반차기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좀 그런 문제 좀 살펴봤으면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김영대 편집장께서 요즘 절찬리에 연재를 하고 있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군사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네. 예. 오늘까지 해서 19번째, 네. 19개의 글이 나왔고. 네. 지금 몇 회까지 예정하고 계시죠? 총 한 31회 정도. 30일에요? 예. 30일 아니고 31회. 예. 목차가 다 나왔는 모양이네요. 예, 목차는 이미 다 공개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 연재하고 있는 게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데. 네. 그 대표적인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에도 동시 연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저도 이제 쭉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도 많이 있고, 특히 네.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군 장성들, 예, 실명으로 거의 관료, 이런 어떤 아주 은밀한 얘기들이 적나라하게 얘기가 나고 있어서, 예. 이 연재를 둘러싼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재미난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 앞서서 좀 한 가지 좀 공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12월 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부터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아주 저명한 핵문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히로미치 우메바야시 선생이라고. 예. 최근에 이분이 쓴 비행무기 지대라는 책이. 그 책,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보진 못했지만. 예. 그 다음에 제가 올 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됐더라고요. 번역 출판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우메바야시 선생을 저희가 모시고. 네. 그리고 90년대의 국제정치, 특히 한미관계, 핵문제, 이런 어떤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은 빵모자 쓰고 다니시네요. 예. 한림대 이삼선 교수님이 또 스페셜 게스트로 이 공개에 아주 자리하고 화려한 있습니다. 게스트네. 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섭외예요. 네네. 그래서 12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공개 방송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장소도 말씀해 주세요. 예, 물론 이게 국민TV 지역 같습니다. 네. 예, 항상 그랬듯이.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또 즐거운 시간, 유익한 많이들 시간 오세요.
그래요. 예, 그 그랬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오랜만에 우리 김민지 인턴이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치의 구도 새싹당 콩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강도 높은 결의안 채택에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전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위협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결의안 통과에 대한 논평에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24일 귀국했습니다. 최 비서의 러시아 방문은 최근 긴밀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 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 특사는 극동 지역 방문에만 전체 일정의 절반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이는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극동 지역 개발을 통한 북러 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옹진군 일대의 어민 200여 명은 오늘 오전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해상 시위에까지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이 극심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나섰다며 단속에 실패한 정부가 직접적인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서해 5도 인근 어장까지 들어와 우리 어민의 어구를 훔쳐가거나 훼손하는 등 불법 조업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우리 해경 해체 소식이 알려지고 업무 공백이 생기며 중국 어선들은 과감한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 실무진이 합의했습니다.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이뤄진 실무협의에서 이 여사가 육로로 평양에 가고 고아원시설 2곳을 방문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이 여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길 기대한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방북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남북이 이 여사의 방북에 서로 합의하면서 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지난 24일 이 여사에게 대북 특사 자격을 부여하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민지 인턴이 하이파이브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서해 5도 그 어민들이 어선을 몰고 아라뱃길을 지나서 여의도에 상륙하려고 하는 시위를 준비했다가 정부의 만류로 뱃머리를 돌렸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서해 문제 하면 또 우리 또 김종대 편집장님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서해가 이게 뭐 이런 어떤 정치 논리, 군사 논리의 희생물로 전락하면서 이 현재 어민들의 생존권이 굉장히 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안보를 지킨다고 하고 영토를 지킨다, 주권을 행사한다 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경제권, 어업권, 하나의 어떤 서부고도는 어업기지 아닙니까? 네. 우리의 어떤 그 국가 이익이 이렇게 망가지는 네.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NLL을 수호한다고 했을 때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디 바다에 그어놓은 선을 철두철미하게 방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물샐 틈 없이 거기가 통제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어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가 있는 경비정에 대해서 겨우 방어하는 정도지. 네. 사실 여기는 말이죠. 그렇게 그 바다를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로 통제를 합니다. 또 북한도 어로 통제를 하면서 그 북한 배가 넘어오면 경비정이 따라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로 네네. 활동을 맘 놓고 못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어로가 마비된 공간을 마음껏 중국 어선이 휘젓고 다닙니다. 예. 어떨 땐 하루에 700척이에요. 700척이요. 네. 그 저도 재작년인가 뭐 연평도 가서 네. 이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거기 활기를 치고 있는지 한번 생생하게 한번 좀 목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오늘 김종대 편집장님 글 보니까 그 관련해서 재미난 내용이 있던데요. 2010년 5월 달인가요? 5월 15일입니다. 예. 한국 해군이 자칫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할 뻔한 이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0년 3월 26일은 천안함이 사건이 발생이 돼서 네. 백령도 인근의 어떤 남북 간의 첨예한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520 그 합동조사단 발표에서 북한의 어뢰 추진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전시되면서 천안함은 북한이 중어뢰에 의해서 폭침한 사건이다. 네네. 그렇게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 닷새 전의 일이에요. 네네. 그날 그 백령도 인근에 이제 중국 어선하고 섞여서 그 북한의 군함은 아닙니다. 선박이 함께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거 흔히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천안함 당일날 이제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않았던 합참의장. 예, 그 이튿날 새벽 3시에 깨어나서 비상경계령에 사인했던 네. 그 합참의장께서 네. 체면이 안 쓰잖아요. 네. 이게 뭔가 그동안에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또 체면이 의지가 안 되게 써. 강했을 때네요. 그런데 이제 넘어갔던 북한 배가 다시 내려온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이건 뭔가 도발이다. 네. 이래가지고 그 해군에 NLL 내려간다. 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화상회의에 나와 있던 해군 작전사령관이 네.
아니 지금 내려오는 건 저 중국 어선하고 민간 선박인데 이런데 발표하려면 어쩌시려고 써오라고 그러십니까? 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내가 쏘라면 쏴. 지금 NLL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의장님 여기 합참 작전 예규에 이런 경우에 못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 합참 의장님 그 내려주신 작전 예규 몇십 몇 페이지에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아예 그걸 화면에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침 합참 지통실을 순시하던 김태형 국방장관이 당시 국방장관이요? 당시 국방장관이 뭘 와보니 쏴 마라 하고 전투 준비 태세로 들어가 있거든? 그 합참의 장교들이.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지금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뭔데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저 중국 어선하고 뭐 그러니까 작전 중지 전부 원위치 이래 가지고 못 쏘게 했어요. 근데 당시 합참 의장이 이상의 의장이었죠. 그럼 그분은 합참의 작전 얘기도 몰랐던 겁니까? 합참 근무를 안 해봤거든. 이분이 합참 업무를 모르신다고. 합참을 근무한 경험이 없는 분이 합참 의장이 되신 그런 일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전에 전해 2009년 연말에 군 인사가 있었을 때 여러 대장들이 물망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합동작전을 직위를 역임해 보지 않은 양반이 이제 이상의 대장 한 명이었거든요. 그 외에 연합사 부사령관도 있었고 얼마든지 국방부 합참 근무해본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부 영관급 장교들이 저 이상의 대장만 빼고 누가 와도 된다. 이랬는데 합참의장으로 이상의 대장이 왔어. 이분만 이 분야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땐 게다가 음주까지 하셔가지고 이 천안함 보고도 못 받고 계셨잖아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옛날에 국방장관을 지낸 제이모 전 국방장관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때 합참은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했다.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그날 상황을 묘사했어요. 그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은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다 지내서 이런 어떤 국방부 합참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는 분이에요. 누군지 추정이 되는 분이네요. 그 얘기를 해서 아주 유명한 발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령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이 역할이 없으니까 천안함 당시에 그때 전국의 경찰 보면은 전국 경찰은 의로 비상령, 그다음에 인천 해경은 가포 비상령이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천안함이 9시 22분에 침몰이 됐고 11시에 경찰 전체가 비상령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해군 이함대는 서풍 1호라고 하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또 더 황당한 거는 당시 동남아를 순시하던 마잉주 대만 총통이 야 이거 비상사태야. 어디서 첩보복을 받고 화상회의로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대만 전군의 비상사태가 대만까지요. 선포되고 한국 합참 의장은 주무시고 술 취해서 주무시는 동안 이 동북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거네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때 기억나네요. 그때 편집장님하고 저하고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비상 상태로 들어간다 해서 술자리 발이 파하고 집에 들어가서 상황 파악하겠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합참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랬으니 5월이 다 되도록 참 궁지에 몰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월 15일 날 중국 어선하고 북한 선박이 내려오는데 발포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김태형 장관이 때마침 지휘 통제실을 순시했길래 망정이지.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이건 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 어선의 발포가 됐으면 이건 정말 국제적인 외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군사 갈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그냥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작년에 발간한 제 졸저가 있어요. 서해 전쟁에 이 내막을 썼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날짜를 잘못 알았어요. 아, 그 날짜요? 날짜를 잘못 알았는데.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꼬투리 잡기. 그런데 워낙 예민하니까 아무도 꼬투리를 안 잡더라고. 그런 거 규명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니까. 네. 그런데 올해 월간 신동아 올해 8월호에 네. 그 이상의 전 합참의장께서 자기 입으로 이걸 인터뷰하고 인실직고를 해버렸다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네. 결국은 본인들이 다 확인해 주더라고. 실토를 하셨네. 그래서 네.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올해 8월에. 물론 저는 그보다 근 한 10개월 앞서서 네. 책을 썼기 때문에 체면을 세웠죠. 안 그랬으면 저를 거짓말쟁이로 다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연평도 포격 때는 그때 뜬 F-15가 공대진 미사일 안 달고 떠가지고 네. 그 난리 난 것도 제가 작년에 그 책에서 다 얘기한 건데 안 믿고 있다가 올해 한민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이 다 실토했잖아요. 그리고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도 회고록에서 그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밝혔고. 네,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거죠. 김정도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거죠. 검증이 됐어요. 한미 양국 검증을 해준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소송 한 건 안 걸렸어요. 남의 그 얘기를 실명까지 다 써가면서 은밀한 얘기를 들춰내는데 그거기에 팩트가 틀리거나 어떤 중요한 앞 선후 관계가 틀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고소당해도 수십 번을 당했지. 그런데 이제 사소한 건 많이 틀렸어요. 그건 인정해요. 뭐 날짜라든가 시각이라든가. 그런데 대체적인 줄거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소송한 건 안 걸렸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 그 덕분에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당시 합참의 작전 예규에는 그러면 정확히 민간 선박에 대해서 발표하지 못하게 돼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가서 경찰이 단속을 하든지 이건 치안 상황이지 군이 나서서 발표한다 그러면 이건 적대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전 예규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네. 그건 뭐냐 하면은, 유사시의 일종의 표준 행동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SOP라고도 하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이렇게 약자를 딴 거예요. 조금 배운 테 내내서. 그런데 이 작전 예규는 유사시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통제, 행동, 그 다음에 지휘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행동 절차라고 하는 건데, 민간 선박의 경우에는, 적대 행위를 하는 군함과 똑같은 절차로 대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선 대응 주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책임자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통제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아무리 남의 어떤 영해를 침입했다, 남해 바다를 침입했다고 민간 선박한테 총포탄을 쏩니까? 이건 야만 국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북한의 민간 어선에 대한 경고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그 민간 어선이 NLL을 월선했을 때 경고 방송을 듣고도 퇴각하지 않으면 경고 사격이 좀 이제 해군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게 이제 그 논리는 뭐냐면은 북한에는 민간 선박이 없다는 논리예요.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모든 어업선, 어업 지도선이 그 해군 소속이라는 겁니다. 외화벌이를 하는. 고로 요건 군대하고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적대적 의사가 없는 고기잡이 어선을 우리가 군함으로 간주한다면 그렇다면은 북한에는 민간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군대지 그러면 민간이라는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해라는 특수한 환경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교전이 벌어지는 게 연평도, 대청도 인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NLL이 어떻게 그어져 있냐면은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오던 NLL이 연평도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한 90도 가까이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북한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던 선박은 그 관성에 의해서 대부분 NLL을 월선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그 다음에 서해 5개 섬 중에 북한 육지하고 제일 가까운 섬이 연평도입니다. 거리가 13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섬들은 통제하기가 곤란한데 여긴 통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즉
버퍼존이 없어요. 완충 지역이 없이 바로 북한 해안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 어떤 연평 어장에서 지금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꽃게잡이철이 끝났지만 이런 어떤 그 꽃게잡이가 주요한 어획고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연근해 어업의 가장 큰 어획고가 서해 꽃게거든요. 그렇죠. 모든 연근해 어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 수입원이에요. 그러니까 꽃게가 나타나지 말든가. 거기에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일도 적겠죠. 그러지만은 눈앞에 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화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잡다 보면 넘어오기도 하는 거고.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배도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NLL의 긴장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제 어로고 뭐고 다 통제가 되니까 우리 여장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죽음의 바다입니다. 적어도 남북한에는 죽음의 바다고 또 영해가 좁아진 거지 넓혀진 게 아니에요. 뭔 영해를 지킨다 그러는데 이미 확 좁아진 영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가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바다가 어떻게 영해입니까? 거기서 먹고 살고 평화를 누리는 게 우리 바다지. 이미 죽은 바다 지켜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 걸 이렇게 억지로 통제를 해놓은 결과 중국 어선이 마구마구 내려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데 중국 어선이 어업은 달라요. 우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월에는 꽃게를 못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치워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산란기예요. 산란기고. 산란기에 꽃게를 잡으면 다음 해 꽃게가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통제되고 7월부터 이렇게 잡게 하고 그때 다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중국 어선은 그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인정상 안 봐주죠. 저인망으로. 그 싹쓸이를 해가고 그 이제 우리 어민들이 깔아놓은 여러 가지 그 이제 어고들 있지 않습니까? 다 망쳐요. 훔쳐가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 재산 피해가 뭐 지금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어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령도 갔을 때 그때 한참 이제 연평도 사건 때문에 아주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제가 그때 TV 토론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어떤 거 아주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노인분이 앉아가지고 사납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놈이 TV 나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더 큰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데 내가 TV를 부셔버리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다행히 내 얘기가 아니라 내 맞은편에 앉은 분 얘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간이 콩알만해졌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이게 정서입니다. 거기 가면은 무슨 대피소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언제 뭐가 포가 날라올 줄 압니까? 뭐가 터질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바다를 옛날에는 우리가 고기 잡던 거를 중국 어선이 다 잡고 이거 해경이 단속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감한 지역에 어떻게 해군이 투입되고 그러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중국하고 대만 또 일본 사이에 이제 쌩까고 다오이따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뭘 이제 쌩까기는 발음을 잘해야지. 근데 이제 일본이 계속 쌩까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베가 누구죠? 그 시진핑 만나가지고. 요즘은 조금 나아졌대. 그러니까 이 쌩까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그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걸 쌩깠는데 그걸 좀 인정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 선언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는 쌩까지 않네. 뭐 중일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대만의 중재력입니다. 대만의 중재력. 대만이 앞세우고 있는 명분은 뭐냐면 이렇게 세 나라 사이에 이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막 이렇게 싸우고 여기에 무슨 뭐 해경 보내고 해군 보내고 이러면서 막 긴장이 고조되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 어민들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이게 영토가 누구 거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어서 어민들의 생존권부터 보장하자.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그런 협정이 체결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공동 어로구요. 공동 어로구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했던 내용인데 우리한테 배워가서 써먹는 건 저기고 우리는 저작권도 주장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2007년도에 그 2000 남북 정상회담에서 14선언 나왔을 때 중국하고 대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렇죠. 양안 관계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근데 7년 사이에 지금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PBS라는 방송이 있어요. 아주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입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거기 그 전문가들이 찾아와 방송사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 1977년에 12월에 제정한 영해법에서 일부러 서해를 빼버렸다. 네. 그거는 이 서해의 경계선이 확정 안 된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영해법에 보면은 태안반도 앞에 소령도 이후로는 영해가 없다. 네.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네. 즉 경기도 인천시에는 우리나라 영해가 없는 걸로 비워놨습니다. 왜 그랬느냐? 네. 그때도 학계 일부에서는 NLL을 영해 기선으로 하지 왜 안 하냐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 그때 야당이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따졌죠. 신민당이. 네. 그런데 이 부분은 헌법 3조를 준용해서 네. 우리의 영해 아니냐. 한반도와 부속 도서니까. 그렇게 퉁치고 넘어갔죠. 퉁치고 넘어가면서 요 네. 부분은 남북한 분쟁이 고조시킬 수 있으니 네. 일단은 유보시킨다고 영해법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네. NLL을 포기한 원조는 노무현이 아니라 박정희란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NLL에 대해 야당에 따질 게 아니고 네. 아버지 무덤에 가서 따질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일본 언론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건 센카쿠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네. 골치 아파 죽겠는데 당신 책을 보니 네. 우리가 박정희한테서 배우자는 아이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이 분쟁 지역의 영해 선포를 신중하게 하면서 네. 여지를 남겨두는 이 기술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우고 싶다. 네. 자료를 좀 줄 수 없느냐. 네. 그래가지고 센카쿠에 그런 걸 촉구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그럼 만든다면 결국은 한국이 이 세계 평화, 해양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냈는데 네. 써먹는 건 다 일본이나 중국이라 이거예요. 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이 미국한테 그때 요구를 했었어요. 예. 이 NLL이 사실상의 해상 분계선이라는 걸 미국이 인정해 달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미국 국무장관이 헨리 키신저였거든요. 키신저. 네, 예. 키신저가 한국 대한민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예. 한마디로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이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NLL 문제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지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서울신 뭐 네. 메모랜덤인가 뭐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서해 평화를 정말 고민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건 역사에 남겨놓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서부고도와 경기도 인천을 몽땅 다 빼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영해 포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지금 새누리당 그렇죠. 논리로 그 논리는 뭐, 그 영해 포기 원조는 박정희가 되는 저기 셈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NLL은 준수한다. 네. 그런데 그 군사 지도 위에 평화 경제 지도로 덮자. 네. 즉 NLL은 유효한 거다. 네. 그러나 덮자.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NLL을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포기의 원조는 누구요? 노무현이 아니라 박정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따님이 아버지로부터 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그것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명분을 만들었던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으니까 네. 굳이 거기에 NLL 이남 쪽을 우리 영해로 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일종의 특수관계로를 NLL 문제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또 뭐 현 정부가 좋아하는 창조적인 그런 해법이 가능할 텐데 창조적인 해법이 이건 가능해요. 너무 군사화하고 너무 정치화하고 그래서 예. 제가 뒤에 또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얘기인데 2007년 당시에도 그 남북 간의 어업 협정을 위한 실무 회담은 아주 잘 됐어요. 네. 우리는 통일부가 나갔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군사회담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이게 전쟁의 논리, 군사의 논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상대방하고 타협이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그거는 나눌 수 없는 이익이기 때문에 군사 논리가 개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이익이라 그러면 그것은 군사의 논리가 아니라 외교의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외교는 이익을 상대적으로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는 게 외교고. 그렇죠. 군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익이라는 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지키느냐 뺏기느냐예요. 네. 이게 군사 논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NLL이 절대적인 선이 되는 거고 네. 이건 안보선이자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NLL이 쟁점화된 건 90년대 후반에 와서야 그렇게 된 겁니다만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금 연평도 인근에 다 공동어로 구역이었어요. 사실상 그랬죠. 네, 다 고기 잡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당시에 당시에 이제 중요한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제 해상 분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그죠? 예. 그 협의가 될 때까지는, 현재 관할 기역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사실상 노태우 정부가 NLL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때는 별로 문제제기도 없었어요. 문제제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 이익을 많이 누려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대적인 이익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조정하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원래 전략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안보 논리가 군사 논리가 이 문제를 점령해버렸을 때 네. 군사 논리가 외교 논리, 평화 논리 이런 어떤 다른 정책을 점령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네. 모든 상대적 이익이 절대적 이익으로 바뀝니다. 네. 이 순간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서해라는 공간은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공간이면서 네. 동시에 남북 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될 정치적 공간이기도 한 겁니다. 네. 네. 이것이 이 논리가 겹친 회색지대, 즉 그레이 존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정치 논리와 군사 논리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진보개혁 정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네. 대통령하고 합참하고 싸움이 붙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그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김양건 그 부장을 만나가지고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했거든요. 그렇죠. 합의했어요. 2009년 말에 2009년 10월 23일에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11월 10날 불과 한 20일 뒤에 대청도 인근에서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을 우리가 단 2분 만에 총포탄을 3,960발을 발사해서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아무리 짙게 잡아도 최소 8명 이상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협력이 도모되는 가운데 그 대청도 인근을 불과 한 2km 남짓 넘어온.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과잉대응했는지 그거는 좀 그 내막은 좀 밝혀진 그거는 국가정보원이 조사했습니다. 네. 우선 MB 각하께서 엄청 화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 상대방이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해 들어오려고 할 때나 뭐 이제 구체적으로 NLL을 월선했을 때 그 상대방 이제 경비정을 갖다 격퇴하기 위해서 뭐 사격이 필요할 때 할 수 있겠지만 유사시 상대방의 보복을 막기 위한 어떤 이제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자기 보호 수단으로서 그런 좀 여력을 좀 남겨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다 쏴버린 거라면서요. 다 쏴봤어요. 한 함정이 가진 포탄을 전부 다 쐈습니다. 예. 그럼 그 작전 지침을 좀 벗어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민주정권 때 수립했던 교전 수칙을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절차,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보 정권 때도. 그 5단계로 된 걸 3단계로 단축하면서 과감하게 대응하도록 지침을 바꿨고, 결국 그것이 이 서해를 어떤 정치적인 공간, 외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군사 논리 하나로만 통제하는 이런 어떤 그 교전 수칙을 적용해버리니까 현장 지휘관은 어떻게든 북한 함정을 격침시킴으로써 자신의 정과를 올리는 이런 부분을 갈구하게 된 것이죠. 또 군인에게 모든 걸 맡겨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군인이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 폭력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어떤 그 군사적인 업적, 공로, 즉 군사적 승리, 이것이 군인의 어떤 그 존재 이유이자 하나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현장 지휘관이 재량에 맡긴 결과 이건 뭐 극단화된 폭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는
MB는 그나마도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강하게 대비했냐. 다 썼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했다면 박근혜 정부 와서는 그것도 없어진 거죠. 아예 그냥 100% 위임. 아예 관여를 자체를 안 하겠다.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 얘기죠. 전시 작전권은 미국에 계속 넘겨주고 국지전 작전권은 현장 지휘관에 넘겨주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때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 그랬고 지금은 현장 지휘관이 하니까 우린 컨트롤 안 하겠다는 거고 세월호도 컨트롤 안 해. 서해 NLL 사태도 컨트롤 안 해. 니들이 다 알아서 해.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관여했다가 만에 하나 잘못하면 청와대가 다 뒤집었으면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회피하게 한. 그러니까 사라진 7시간 세월호 얘기하잖아요. 떠들어라 이거예요. 그 소리 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 우리가 잘못 지시한 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NLL이 똑같은 거예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서해 작전에 개입했다고 악을 써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주권 포기고 아니 그러면 정치가 군사에 관여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정치하고 군사가 어떻게 같습니까? 정치가 군사의 상위 개념입니다. 하긴 국가의 기본 작동 원리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문민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MB 때도 무슨 북한 도발 시 도발 원점을 어떻게 하고 지휘세력과 지원세력까지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그런 이제 방침이 나왔고.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마라. 니들이 다 알아서. 그냥 100% 위험해버리는. 100%. 그리고 전화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10월 7일 NLL 불발탄 사건 때도 그랬고 10월 10일 대북전단으로 남북 간에 사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 이것도 그랬고. 청와대는 관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7시간이 아니라 이땐 사라진 2박 3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거 묻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좀 어이도 없고 또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 이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이제 그 글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 또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검색 엔진에서 김종대 군사비극 딱 치면은 이제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글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나가면서 좀 여기저기 항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나는 좀 빼달라고. 아니 당사자들 이런 검형된 분들은 바로바로 인터넷에 뜨면 10분 만에 알아요. 아마 군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감시 체제가 잘 돼 있다. 아주 빠르다. 금방금방 알아요. 국방부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국민들을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이 되는 거네요, 지금. 오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또 동원해가지고 공개적으로는 반론을 제기 못하고 자기들 SNS에서 엄청나게 그냥 긁어대요. 그런데 제가 참 사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이렇게 군사화된 이데올로기에 무언가 합리성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사실은 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군대, 서해 NLL 하면 괜히 주눅드시잖아요. 심지어 지금 새정치연합 야당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자권 문제라든가 윤일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 군사 문제를 얘기하길 꺼려합니다. 그 왜 그런 거죠? 불리한 판이라는 거예요. 복지나 민생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 총선과 대선을 안보의 시스템에 졌다. 그렇죠. 이런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가 그리고 이쪽은 건가요? 우리가 워낙 불리한 판이라 얘기하면 손해본다. 아니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방산비리부터 시작해서 윤일병 사건을 비롯한 군내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전자권 환수 재연기를 한 게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 지지했다고 합니다만 가장 큰 근거가 군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군 못 믿겠다. 미군이 차라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0% 완벽하진 않았고 또 완벽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명박 지금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비교해 보면 안보 문제, 방산비리, 군내 가혹행위 이런 게 훨씬 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그런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 여론에 좀 등에 업고. 그런데 말이죠. 네. 그 정 대표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는 또 이 외교 안보를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하지만 이 현실 정치인에서는 말입니다. 네. 정치인들은 자기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지금의 형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군이 소리 한번 버럭 지르고 네. 종편이 떠들고 네.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이 떠들면 네. 정치인 버텨내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 위험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 군사 안보 문제에서는 말을 하기 싫다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론도 있고 투쟁 노선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당론이었고 네. 전작권 문제는 불개입입니다. 네. 전작권 문제도 당론이 없어요. 네. 새정치연합은. 네. 그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면은 미안하다는 거죠. 이 판은 우리가 불리한 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과연 정확한 거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거야 뭐 탓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정치 우리가 무슨 뭐 대의 명분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 평론가들은 외교 안보는 야당이 불리하다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왜 불리해졌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르겠죠. 네, 네. 그거는 뭐 야당의 실력과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원래 보수의 이데올로기는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찌 됐건 간에 야당은 말 못합니다. 지금 네, 이런. 네. 그러면은 왜 자꾸 이걸 떠들고 연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네. 우리가 군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이 가능성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안 하면은 영영 불가능해지는 거고 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뭔가 이렇게 우리도 시민 주권에 어떤 시민의 어떤 그 관점에서 네. 이 군사 문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이런 어떤 그 의식이 조금이라도 확산이 된다면 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결국은 군이 소리 지른다고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완전히 겁먹고 움츠려든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네. 이 한국 민주주의는 군에 대한 어떤 적절한 통제, 그다음에 시민 주권의 관철, 네. 그걸 통해서 군사 정책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외부에서 개혁을 강제하는 힘, 네. 이것이 바로 군사와 민주주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양자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나름대로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이 아닐까. 아, 한국 군대가 그렇습니까? 이건 몰랐는데, 거기서 치부를 그렇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연재를 보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언론이나 또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 대한민국 군대를 좀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는데 그 아직 좀 이 울림이 좀 약한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아쉬운 거고. 그러니까 정 대표나 우리가 앞으로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겁을 먹고 주눅들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권자라는 의식. 네. 물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들은 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군대가 아니라 군대에 있는 일부 기득권을 와해하기 위한 그건 영웅적인 행동인 거죠. 예. 네. 자신들이 두려운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성우회 정책국장하고 토론했는데. 네. 군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라 이게 군 개혁 요즘 윤일병 사건에 따른 이게 시민의 목소리를 해서 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를 와해시키려는 게 누굽니까? 접니까? 네. 제가 쓴 걸 다 읽어봤대. 그래. 접니까? 네. 말 못해요. 네. 아니 누가 와해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개혁 안 할 겁니까? 이대로 갑니까? 그럼 이 63만 군대 안 줄이고 이제 군대 올 애들도 없는데 빈혈 상태로 쓰러질 때까지 놔둘 겁니까? 그게 군대 와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군대를 와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별자리도 못 줄여, 병력 숫자도 못 줄여, 하나도 못 바꿔.
그다음에 군 사법권은 지휘관이 가져가야 돼. 안 그럼 군대 와야 돼. 아니 세상에 그렇게 허약한 군대라면 안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요. 네. 그래도 뭐 제가 뭐 많은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네. 이제 DJ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군 장교들도 이제 좀 더러 만났었고 그때 뭐 장관 분들도 좀 만나기도 했었고 네. 그때 만나보면 특히 이제 그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 한국 군대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러 만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만남에 그 접촉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간혹 만나더라도 말을 안 해. 예. 말을 못 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해. 공개일 게 많아도 네. 그 얘기 자체를 안 한다. 이런 이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팬장님이 진단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네. 우리 한국군의 그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 장교들이 네. 민간인을 만나면은 대화가 불가능해요. 네. 말을 못 해요. 뭐 죄 졌습니까? 죄 졌어? 군대 생활 열심히 한 게 죄입니까? 자기가 군에 대한 어떤 소신, 철학, 또 10년 후 군대, 20년 후 군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예 입에 바느질한 것 같아. 이빨에 공구리 친 것 같고. 아예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가 제복이 부담스럽고 부끄럽게 만든 거는 군대 자신입니다. 네. 군인이 군대를 사랑하고 군인이 당당해야 국민이 군대를 사랑하는데 지들 스스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우리 군대를 와해시키려는 음모에 어떤 그 여론의 개혁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해놓은 결과 무슨 꼴이 됐습니까? 자기들이 더 초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떳떳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이제 이 군 수뇌부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맞습니다. 또 그걸 바라보면서 젊은 장교들은 입 다물고 체념하고 잘 보여서 승진하는 게 나라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의 어떤 사전적인 정서가 확산되는 맞습니다. 예, 대단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바싹 차려야 예, 이 시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야 된다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안보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그 북러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흥미롭게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최근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 변화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제 곧 정 대표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역시 그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본격적인 지략 전쟁, 네. 국가의 어떤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어떤 새로운 모색, 네. 이런 짝짓기 경쟁,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지략 전쟁이 시작됐고 국가마다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외교 안보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네. 본격적인 어떤 외교의 시대 계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중일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모색, 이게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네. 또 미국의 DNI 국가정보국 국장이 오바마 친서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해서 억류된 미국인 두 명을 석방시켰죠. 석방시키는 이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또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이 평양에 다녀오면서 이 꽉 막혀있던 북미 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어떤 좀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또 식어가고 있다. 싸늘하게 식어가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했던. 아니 뭐 그렇지. 그 유엔 인권 결의안이 나오는 바람에 인권 결의안이 나오고 미국 정부는 그 북한 지도부를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그 제소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그래서 압력을 가하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신천에 그 이제 미군 학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가서 미국한테 또 쌍욕을 했어요. 예, 미국은 살인마.
영원한 살인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배신감 일종의 토론을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세 명도 석방하고,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왔을 때 나름대로 환대도 해주고, 뭔가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이제, 등에 또 빗을 꽂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격앙된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해요. 그렇게 그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만 뭐가 터져도 국제관계가 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다면, 도대체 동아시아의 어떤 그 앞으로 우리가 좀 희망하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도대체 언제 올지 답답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 지금 북한 언론은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최룡해 특사가 지난주에 모스크바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의 진술을 전달하고, 뭐 외교부 장관이나 이제 고위급 인사들을 쭉 접촉을 하고, 특히 이제 극동 개발의 여러 거점들을 순방하면서 북러 관계를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에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어떤 좀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의 전반적인 또 기조가 일단 이제 올해 이제 상당한 공을 들였던 러시아의 관계 강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과부마음은 호래비가 알아준다 그럴까요? 지금 그 러시아의 푸틴은 유럽에서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고 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이 동아시아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일종의 좀 동방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북한은 뭐 외교적으로 고립된 지 이미 오래이고, 또 경제 이제 계속 직면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좀 고립되고 있고 경제들을 받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주목할 거는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이 2011년 11월 달에 이제 아버지가 급사하면서 졸지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아직까지 외국 정상을 한 명도 안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상대, 그 데뷔전이 누가 될까? 데뷔전 상대가 누가 될까?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을 만나는 게 관례에 맞는 건데. 그렇죠. 최근 이제 그 1년 사이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많이 악화되면서 그 상대가 푸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외국 지도자가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처음으로 만나는 외국 정상도 러시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외교부 장관도 양국 관계가 최고위급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의 어떤 접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발표를 한 것으로 미뤄볼 때는 아마 내년 상반기 내에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룡해 국장이 참 바쁘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김정은의 특사 외교에 전면에 나서고 있죠. 그렇죠. 작년 5월 달에는 이제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고, 만난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그 복장까지 문제 삼고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민국 복장을 입고 오느냐, 뭐 이런 어떤 좀 이제 푸념이 그 중내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2000년에 그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에 갔을 때 군복 차림으로 클린턴을 만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중국이 개랑 갖고 트집 잡는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10월에 아시안 게임에는 그래도 양복 잘 빼입고 왔어요. 물론 황병서가 그 군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여전히 유지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 다음엔 이제 한국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10월에. 이번에 이제 또 러시아를 방문하고. 그럼 중요한 나라는 거의 다 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빼놓고 다 가는 이런 다 가는 거죠. 일본 빼놓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중국 이제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남북 관계 또 북일 관계도 요즘 또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 5월 달에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서 양국 관계 개선이 좀 모색이 되다가 이번에 일본이 유럽연합과 함께 그 대북 인권 결의안에 그 제안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북한이 일본에 대한 비난들을 또 강화하고 있고 또 일본인 그 납치자 조사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일 관계도 좀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고 뭐 북미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래퍼
그 국장의 방북이 오히려 역효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남방 루트가 꽉 막히는 상태예요. 김정은의 네. 어떤 입장에서 볼 때, 대외전략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래서 이제 북방 루트를 좀 개척하겠다라는 좀 기조가 강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아마 내년부터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좀 애를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시중에 가장 관심 사항이 네. 상당히 이제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네. 4차 핵실험 여부가 네. 거론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북에서는 뭔가 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언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핵실험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기대되고 있는 외교적 행보의 어떤 작은 성과라도 다 잠식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가장 큰 변수는 군사 기술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 네. 북한이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의 소형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소형화를 완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많은 나라들이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이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른 핵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소형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이 지금 현 단계에서 그 이제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 그 완성하지 못해서 추가 핵실험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에 일시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 핵실험을 감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번에 이제 최령희가 러시아 갔다 와서 북한 그 매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15년을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해를 삼겠다. 그래서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북한 대표단이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또 8월 15일 날 예. 이제 이 조선 해방 때는 이제 그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이런 어떤 교체 방문까지 합의. 내년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러시아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을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핵실험을 실시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찬성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핵실험을 해버리면 이 그 북러 관계가 또 한번 휘청하겠죠. 예, 휘청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어서 그런 어떤 리스크까지 감수할 것이냐. 그런 데서 당분간 좀 자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북한이 또 최근에 핵실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이제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실망하는 거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왜냐? 세월호 사건이나 우선 그 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났을 때 네. 4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예견되는 엄중한 안보 시기라고 네네네. 남대준 원장이 둘러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건 청와대 지시였어요. 네. 예. 그리고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벌어졌을 때 5월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연설 말미에 네.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예견되는 엄중한 안보 네, 현실이라 아니 단어가 똑같아요. 예, 이걸 또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올해 초부터 북한이 언제까지 센 거 한 방 터뜨릴 그렇죠. 것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측이 원하는데 한번 해주든가.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해, 네, 국정원장이 얘기해,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해. 네. 그 4차 핵실험 갖고 올해 상반기 전국을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솔직히. 그랬었죠. 예. 또 올해 상반기가 박근혜 정권이 아주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간첩 증거 조작, 세월호 참사해서 뭐 여러 가지가 터진 때인데. 네. 아니, 그럴 때마다 북한 4차 핵실험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북한은 핵실험할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남한 쪽에서 계속 여기서 할 거다. 반복적으로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인권 그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제가 이제 보수 인사들 발언을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 했는데 네. 봐라. 북한이 핵미사일 안 쏜다고 얘기한 놈들 다 어디 갔냐. 네. 저 봐라. 쏜다고 그러지 않느냐. 네. 그 다음 얘기가 또 4차 핵실험이에요. 또 4차 핵실험. 거의 4차 핵실험 갖고 올해 대한민국은 거의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그놈의 4차 핵실험을 제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게 한국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북한이 한번 터트려주면 뭐 이것저것 국내 이슈 불리한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고 네. 특히 뭐 전작권 연기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MD 히든 카드 사드 얘기가 또 나오겠죠 당연히 그 얘기 나올 것이고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대북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측면이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위협 아닙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네. 참 내가. 근데 북한이 지난 3차례 핵실험 하기 전에 꼭 했던 게 있습니다. 예.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였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같이 가죠. 예. 그래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가기 전에 그걸 할지 여부가 1차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김정은 정권이 내년을 일종의 좀 전환기적인 해로 만들려면 지금 남방 루트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일단 러시아의 관계 강화는 큰 물꼬를 튼 셈입니다. 최룡의 특사 방법을 통해서. 네.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네. 꽉 막혀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인데, 북한이 핵실험 그 위협을 경고함으로써, 중국한테 그 이제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해버리면 가장 난처한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은 뭐 그 이전과 비교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질 텐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북한을 의리고 달래서 핵실험을 못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같이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버리면 다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네. 오히려 북한한테 핵실험을 떠미는 역효과가 냈다라고 하는 게 지난 3차례의 어떤 그 교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만류하기 위해선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판단하기엔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온 데에는 그런 어떤 중국한테 보내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협과 어떤 그 외교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최근처럼 어려운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한반도 정세는 무언가 안 좋을 때는 언제 좋아질까 생각하고 좋을 때는 언제 나빠질까를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세 예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 북한도 이제는 좀 더 이상 외교적으로 고립될 어떤 그 여지가 없는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물론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어떤 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예, 미국은 뭐 전략적인 인나라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이 자꾸 이제 좀 이제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듯한 예, 골목에 몰린 쥐가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책이 특히 북한을 악마화하는 이런 어떤 접근법이 북한을 정말 아주 난폭한 냉수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악마화하면은 진짜 악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를 범하지 않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팬청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아니 뭐 열차 타고 저기 한반도를 종단해서 가다 보면은 북한의 여성들이 한 평양이나 신의주쯤 되면 탈 것이고 또 그 기차가 더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블라디보스톡 뭐 카스피해 우즈베키스탄 지나다 보면은 그쪽에서 또 탑승객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파리까지 가면 또 탈 것이고 파리 지향들과 또 와인 한잔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횡단 열차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들이 사는 역만 다 지나간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혼자 앉아가지고 그 긴 날을 혼자 뽀득함만 마셨어야 되겠습니까? 세계의 어떤 그 아름다운 여성들과 인류애를 나누면서. 꼭 여성이어야 됩니까? 아니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래서 뭔가 한 꿈 같은 한 보름간의 여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보다도 못한 남한 땅에서 언젠가 열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있는 여성들과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 회장님의 꿈.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내일이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의 핫산 있지 않습니까? 네. 핫산에서 그 석탄 한 4만 5천 톤을 싣고 나진으로 옵니다. 철도로. 네. 뭐 온다더니 네, 진짜 철도로 오는 옵니다. 그리고 나진에서 배에 그 석탄을 싣고 포항으로 옵니다. 포항으로 와요. 네. 그래서 이게 물류비가 한 15% 정도 절감이 된대요. 네. 근데 핫산에서 그 나진까지는 철도로 1시간 걸립니다. 예. 근데 나진에서 포항까지는 배로 꽤 한 36시간이 걸립니다. 36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예. 화물선인이 늦구나. 네네. 36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게 정말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를 살리려면 동해선을 연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또 연결돼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아직 이제 그 구간은 이제 거기까지만 가져오면 고선까지만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선까지만 가져오면 이제 다 밑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동해선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배로 36시간 가서 포항 오는 것보다 철도 연결해가지고 철도로 그냥 쭉 내려오면 반나절이면 되죠. 물병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우리 편집장님의 꿈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그 석탄 실은 거를 조금 거기다가 객차를 다시 되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뭐 그 유러시아 횡단 열차를 탈 수 있다면 그 석탄 차량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괜찮다 이거죠. 얼굴이 시꺼매지고 손이 시꺼매지고 그래도 뭐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 방법이 있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쪽에 올라갈 때 또 뭐 빈 걸로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싣고 가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 세계 이런 어떤 꿈의 여행 이거 뭐 옛날에 송기정 선수가 독일 베를린 올림픽 참여하러 갈 때 열차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원대한 어떤 꿈과 역사가 살아있는 이런 여행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마나 영광되고 그럼요. 또 뜻깊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 유라시아 익스프레스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한반도 종단철도와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에서 열차 타고 파리, 런던까지 가는 그런 걸 실현하겠다. 사실 이게 뭐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DJ 정부부터 했던 얘기고 이건 90년대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유라시아 철도 이 수천 킬로미터, 10,000km가 넘는 그 철길을 연결하려면 남북한에 끌어진 수십 킬로미터의 철도만 연결하면 그 꿈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별로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요. 되게 쉽네. 결심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오이사 도치에 저촉되느니, 뭐 북한에 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니, 이런 어떤 좁은 생각을 넘어서. 저렇게 먼 나라 같지만 연결만 되면 지척입니다. 네. 전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대표 온 거 보고 한반도가 일일 생활권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진짜 한보가 정말 언제 한번 그의 철도길에 연결이 되면 열차 안에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